퇴직 후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도 국민연금은 나오잖아. 그 말은 마치 누군가가 노후의 모든 불안을 단 한 줄로 덮어버리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실제 60대 이상에게 그 연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느냐고 물으면 돌아오는 대답은 대부분 아니오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연금을 받긴 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너무 작습니다. 월 30만 원, 많아야 80만 원. 한 달 집세와 관리비, 식비만 해도 모자라죠. 연금이라는 이름이 주는 국가 보장의 이미지와는 달리 실상은 그야말로 최소한의 생존 보조금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노후는 연금이 해결해 줄 거야 라고 믿고 준비를 미뤘던 세대는 지금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은퇴 후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세 가지 이유. 1. 생각보다 너무 적은 수령액. 2024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약 60만 원입니다. 하지만 평균이라는 수치는 고액 수급자를 포함한 숫자죠. 실제로 상당수는 3,040만 원도 안 되는 연금을 받습니다. 60대 초반 어씨는 22년간 직장 생활을 했지만 중간에 경력이 단절돼 지금 받는 연금은 월 42만 원. 그는 말합니다. 이 돈으로는 수도세, 전기세 내고 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2. 예상치 못한 지출 증가. 은퇴하면 소비가 줄어든다고들 하죠.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치과 치료, 고혈압 당뇨 약값, 부모님 요양비, 자녀의 결혼 육아 지원까지.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68세 이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하면 여행도 가고 쉬면서 산다고들 하지만 병원비가 더 나가요. 나이 들수록 고정 지출이 늘어요. 연금만 바라보다가는 뜻밖의 의료비나 가족 지출에 발목 잡힐 수 있습니다. 3. 물가 상승의 속수무책. 연금은 일정한 기준으로 산정되기에 물가가 아무리 올라가도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반면 식료품과 관리비, 가스비는 매년 치솟습니다. 고정된 연금으로 변동되는 지출을 감당하기란 갈수록 벅차지죠. 특히 1인 가구 60대의 경우 혼자 사는 외로움도 크지만 생활비 부담도 고스란히 본인 몫입니다. 사례로 보는 60대 이후의 연금 현실. 사례 국민연금 38만 원, 치킨 한 번 시키기 망설여져요. 서울 은평구에 사는 63세 김모 씨. 남편은 몇 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녀 둘은 따로 나가 살고 있습니다. 그녀가 현재 유일하게 받는 고정소득은 국민연금 38만 원. 월세 45만 원이니까 연금으로는 집세도 못 내요. 그나마 동사무소에서 주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이라 쌀은 받아요. 치킨 같은 거요? 광고만 봐요. 뭐 시켜 먹어요. 그녀의 하루 식사는 주로 김치찌개, 계란 후라이, 그리고 남은 반찬. 단백질과 신선한 채소가 부족해 건강이 악화되면서 최근엔 고혈압 약도 먹기 시작했습니다. 사례 은퇴 후에도 알바 뛰어야 하는 삶. 경기도 용인에 거주 중인 67세 최 씨는 32년 직장 생활을 하고 은퇴했지만 개인 사업 실패로 퇴직금을 모두 날렸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으로 받는 금액은 약 58만 원. 그는 주 5일 마트에서 배송 보조 일을 합니다. 하루 6시간, 월 12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기죠. 그냥 연금만으로는 못 살아서 일해요. 병원비도 있어야 하고 휴대폰 요금도 내야 하니까. 무릎이 좋지 않아 고된 노동이 힘들지만 쉴 수가 없어요가 그의 말입니다. 사례 남편 연금만 믿고 살았다가 이젠 내가 일해요. 부산에 사는 66세 박 씨는 전업주부로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공무원 연금을 받아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가 갑자기 병으로 쓰러지면서 모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요양병원비로 매달 200만 원 가까이 나가요. 연금으로는 턱도 없어서 제가 시장에서 일해요. 하루 4시간씩 청소하고 70만 원 벌어요. 그녀는 이제 노후가 휴식이 아니라 책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전문가가 말하는 현실 대책. 은퇴 후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단순히 연금 수령을 목표로 해선 안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연금 외의 소득원 확보. 가능한 한 연금 외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형 임대 수입, 배당금, 1인 창업,
또는 소일거리 알바라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출 구조 점검. 은퇴 전후의 생활비 지출 구조를 점검하고 꼭 필요한 소비 외에는 줄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특히 의료비, 자녀 지원금, 여행비 등 예상 외 소비는 연금 수령 이전부터 계획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및 지원제도 적극 활용. 2025년 기준 소득 하위 70% 이상이면 기초연금 수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 주거급여, 장기요양보험 등 정부 제도를 꼼꼼히 확인해 활용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연금은 기초, 삶은 내가 준비해야. 연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요. 거리에서 만난 대부분의 시니어들이 이 말을 꺼냅니다. 연금은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노후는 기본 생활을 유지하는 것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더 큰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지금 5060대라면 연금 수령 시점을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만들 수 있는 현금 흐름, 줄일 수 있는 소비, 바꿔야 할 생활 방식 그 모든 게 노후를 결정짓습니다. 연금은 답이 아니라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답은 결국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금? 그거 믿고 살 수 있을까요? 전문가가 본 60대의 노후 자금 현실과 해법. 1. 연금만으로 노후를 준비하기 어려운 3가지 구조적 한계. 수령액 자체의 절대적 부족.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 수령액은 약 62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는 전업 근로자로 장기간 가입한 사람도 포함한 평균값이며 실제 여성비 정규직 경력 단절자의 평균은 3,050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입한 초기 세대인 현 6,070대는 가입 기간이 짧아 수령액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 구조 변화, 은퇴 이후 지출이 줄어들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나 실제 지출 항목은 의료비, 주거비, 자녀 지원비 등의 비탄력적인 항목이 많아 전체 소비는 크게 줄지 않습니다. 또한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혼자 사는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1인 가구 비중 약 20%. 1인 가구 평균 지출 월 11만 130만 원 이상. 연금의 실질 가치 하락 인플레이션 리스크.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일부 인상되긴 하지만 실질 생활 물가 식료품, 의료비 등의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고정된 연금 소득이 향후 에너지요금, 관리비, 보험료 등의 급등을 따라가지 못할 경우 실질 구매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2. 실제 사례로 본 연금 수령 이후의 생활 어려움. 사례 1월 38만 원 수령자의 생계 고통. 서울 거주 63세 여성, 국민연금 수령액 38만 원. 월세 45만 원, 기초생활수급 신청 중. 외식은 꿈도 못 꿔요. 약값이 더 무섭습니다. 이 사례는 주거비가 연금 수령액을 초과하는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기초연금이나 긴급복지 지원을 통해 보완하지 않으면 생계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사례 260대 재취업자, 연금 외 소득 없이는 생존 어려움. 67세 남성, 연금 월 58만 원. 마트 배송 알바로 월 120만 원 추가 수입. 일 안 하면 밥 못 먹습니다. 노동력 감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하는 고령 취업자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4년 60세 이상 근로자의 36%가 생계유지 목적으로 일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사례 3배우자의 병환 이후 급증한 간병비. 66세 여성, 남편은 공무원 연금 수급자. 요양병원비 월 200만 원 발생. 본인은 시장 청소로 월 70만 원 수입. 병원비가 모든 걸 집어삼켜요. 공무원 연금이 상대적으로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장기 요양비 지출이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례입니다. 이는 연금 제도만으로는 커버할 수 없는 의료 요양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3. 전문가 제어 노후 생존 전략 3가지. 1. 연금 외 현금 흐름 확보 전략 수립. 소형 임대 수익, 주택연금, 배당금 기반 ETF, 공공형 일자리 등. 현금 유입 구조가 없는 상태에서 연금만으로
생활 유지하는 것은 재정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음. 소액 자본으로 가능한 디지털 기반 1인 창업도 고려 대상. 이 의료 비요양비 리스크 해지 방안 마련. 실손 의료 보험의 보장 범위와 장기 요양 보험 등급 요건 확인. 만성질환 보유자의 경우 민간 보장 플랜 공적 요양보험의 혼합 운용이 필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 및 요양시설 이용 계획도 준비되어야 안정적. 3. 정부 지원 제도 적극 활용. 기초연금 소득 하위 70% 대상, 월 최대 40만 원. 장기요양보험 65세 이상 또는 치매 중풍 진단 시 등급 신청 가능. 주거급여, 생계급여, 긴급복지 지원제도 등 복지 서비스 연계. 고령자 고용장려금, 시니어 일자리 사업 등 경제활동 지원 제도도 확인 필요. 결론 연금은 최저 생계선일 뿐 노후를 책임지지 않는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소득 보장보다는 노후 빈곤 완화 목적의 최소 보장 제도입니다. 즉, 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 유지가 아닌 생존 유지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금은 노후 자금의 기초틀로만 활용하고 나머지 자산 운용 소득원 확보 정부제도 활용 등을 능동적으로 병행해야 안정적인 은퇴 생활이 가능합니다. 요약. 국민연금만으로는 평균적인 노후 지출조차 감당 어려움. 비연금 소득과 공적 지원 제도를 병행해야. 지금 5060대라면 반드시 사적 준비를 병행할 것. 평생을 한 직장에서 묵묵히 일해왔습니다. 공기업이라는 안정된 일자리는 삶의 든든한 울타리였죠.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월급은 삶의 기반이 되었고 일상은 안정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은퇴를 맞닥뜨린 순간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던 습관도, 직장에서 느끼던 존재감도, 무엇보다 일정하게 들어오던 월급도 모두 사라지니 막막함과 허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그저 은퇴 후에도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지냈던 과거의 제가 원망스러웠죠. 사실 우리는 누구나 은퇴라는 긴 여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지 않은 경우 그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기업 퇴사 후의 비참한 현실을 경험한 사례들을 통해 은퇴 준비의 중요성과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재설계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 사례 1. 은퇴 후 생활비 부족으로 고통받는 김씨. 김씨는 공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후 58세에 정년퇴직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그는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첫 12년은 퇴직금을 활용해 평소 하고 싶었던 여행도 다니고 자녀 결혼도 지원하며 여유롭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발생했습니다. 자녀의 결혼 자금이 퇴직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매달 나가는 고정비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특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의료비 지출이 계속 늘어나면서 예금이 빠르게 바닥났습니다. 그는 결국 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시작했고 현재는 월급처럼 들어오던 연금마저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때 조금이라도 저축을 더 해뒀더라면, 은퇴 후에 필요한 고정비를 미리 계산했더라면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을 겁니다. 그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2. 사례 2. 사회적 고립을 겪는 박씨. 박씨는 퇴직 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평범한 은퇴 생활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정작 퇴직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자 가족 간의 갈등이 점점 커졌습니다. 직장에서는 늘 리더 역할을 했던 그는 집에서도 습관적으로 지시를 하곤 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자녀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왔고 결국 가족들은 점점 그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도 점차 소원해졌습니다. 회사에서의 유대는 퇴사와 함께 사라졌고 평소 친하다고 생각했던 동료들조차 각자의 삶에 집중하며 멀어졌습니다. 결국 박 씨는 누구와도 소통하지 못하는 사회적 고립 상태에 빠졌습니다. 퇴직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회사에만 의지하고 있었는지요. 인간관계도 퇴직 전에 미리 다져놨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절감했습니다. 3. 사례 3. 재취업에 실패한 이 씨의 이야기. 퇴직 후 재취업을 꿈꾼 이 씨는 오랜 경험과 공기업 출신이라는 이력을 믿고 자신만만하게 구직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민간 기업에서는 그의 경력을 과대평가하거나 연봉 요구가 높을 것이라 우려의 채용을 꺼렸습니다. 나이도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단순 노무직에라도 지원했지만 평생 사무직에만 익숙했던 그는 새로운 환경에서 일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체력적으로도 버티기 힘들었죠. 이 씨는 공기업 출신이라는 타이틀만 믿고 은퇴 후 스스로를 갈고 닦지 않은 제가 문제였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다른 기술이나 자격증을 준비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좌절하지 않았을 겁니다. 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은퇴 준비를 위한 3가지 핵심 전략.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은퇴 후 삶은 단순히 퇴직금과 연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공적인 은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1. 철저한 재정 계획 세우기. 은퇴 후 예상되는 지출을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을 미리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가족 지원금을 대비해 비상금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2. 지속 가능한 소셜 네트워크 구축하기. 퇴직 후에도 함께할 수 있는 친구나 모임, 취미 활동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다양한 세대와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사회적 고립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새로운 기술이나 자격증 준비하기. 은퇴 후에도 소득을 창출하거나 의미 있는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자격증을 취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마무리.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은퇴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의 큰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맞이하면 충격과 고통만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철저히 준비한다면 은퇴 후에도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공기업 출신이라고 해서 안정된 은퇴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고 설계하느냐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실질적인 방법들. 퇴직 후 삶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 많은 은퇴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입니다. 특히 공기업처럼 안정된 직장에서 오랜 시간 일한 사람들이 은퇴 후 더 큰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안정된 월급과 직장에서의 역할은 우리 삶의 중심축이었고 은퇴 후 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충격은 미리 준비한다면 줄일 수 있고 더 나아가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은퇴 후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마음의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단순히 돈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재정적인 준비는 매우 중요하지만 마음의 준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은퇴 후 가장 큰 변화는 소속감의 상실입니다. 더 이상 직장에서 역할이 없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정체성의 혼란을 줍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은퇴 후의 삶은 나만의 새로운 여정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주어진 역할 대신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퇴직 전에 취미를 개발하거나 하고 싶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한 공기업 출신 퇴직자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퇴직 후 몇 달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기력해지고 내가 무가치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예전에 배우고 싶었던 사진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전시회를 열며 새로운 목표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의 준비는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는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2. 재정 준비. 현실적인 목표 세우기. 퇴직금과 연금만으로 충분하다고 믿는 것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은퇴 후 가장 큰 재정적 리스크는 지출이 예상보다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자녀 결혼, 의료비, 갑작스러운 사고 등 변수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정 준비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은퇴 후 예상 지출을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비, 주거비, 식비, 공과금 등과 비정기 지출, 의료비, 여행비 등을 꼼꼼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예상 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소득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 퇴직자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퇴직 후 연금만 믿고 살다가 몇 년 만에 예금이 바닥났습니다. 결국 퇴직금 일부를 투자해서 월세 수익을 내는 소규모 부동산을 마련했죠. 지금은 그 월세로 생활비를 보충하며 안정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정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 돈이 안정적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3. 새로운 소득원을 마련하라. 은퇴 후에도 어느 정도의 소득이 필요합니다. 연금만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고 경제활동은 정신적으로도 큰 활력을 줍니다. 새로운 소득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좋아하는 일을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보다 나의 경험과 취미를 살릴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한 퇴직자는 요리에 관심이 많아 요리 강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내가 이런 걸로 돈을 벌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을 모아 소규모로 시작했더니 반응이 좋더군요. 지금은 온라인 강의까지 하며 월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관심사와 경험을 활용하면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립과 동시에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4. 건강관리 가장 중요한 투자. 은퇴 후 삶에서 건강은 재산보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하고 싶은 일도 즐기고 싶은 취미도 모두 물거품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은퇴자들이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며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로 재정이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곤 합니다. 건강관리를 위해 중요한 3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꾸준한 운동 습관을 유지하라. 매일 걷기, 요가, 수영과 같은 저강도 운동은 몸에 활력을 줄 뿐만 아니라 우울감도 줄여줍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지키라. 은퇴 후에는 과도한 음주나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채소와 단백질 중심의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라.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5. 인간관계를 재설계하라. 퇴직 후 인간관계는 크게 변화합니다. 회사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던 관계들은 사라지고 가족과의 관계가 전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이때 가족과의 관계가 악화되거나 외로움을 느끼는 은퇴자가 많습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통 관심사를 찾는 것입니다. 지역 사회활동, 봉사, 동호회 등에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한 퇴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동네 텃밭 모임에 나가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고 지금은 그들과 함께 농사를 짓고 수확한 작물을 나누는 것이 큰 행복이 됐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에도 나를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은퇴는 또 다른 시작.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맞이하면 충격과 어려움만 남을 수 있습니다. 이 칼럼에서 이야기한 마음의 준비, 재정관리, 새로운 소득원, 건강관리, 인간관계 재설계는 은퇴 후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핵심 요소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보세요. 은퇴 후 삶은 우리가 준비하는 만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믿고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일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아빠, 이번 달 생활비는 괜찮아? 딸아이의 이 한마디가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할 줄은 몰랐답니다. 퇴직만 하면 이제 회사 스트레스 없이 편하게 살 줄 알았죠. 근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 통장 잔고는 줄어들기만 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은 예전보다 더 커졌다고 털어놓는 63세 박 과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사실 대부분의 60대 아버지들은 퇴직 후에도 지금 수준의 생활은 유지할 수 있겠지 하고 막연히 생각해요. 퇴직금도 있고
국민연금도 나오고 조금씩 모아둔 적금도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퇴직 후 10년이 지나면 준비해둔 자금의 80% 이상을 소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오늘은 60대 아빠들이 왜 이렇게 노후 파산 위기로 내몰리는지, 그리고 그 진짜 이유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먼저 실제 사례 세 가지를 들어볼게요. 사례 1. 62세 김 부장님의 이야기. 퇴직금이 전부인 줄 알았다. 김 부장님은 35년간 한 회사에서 성실히 일했어요. 퇴직할 때 받았던 2억 5천만 원의 퇴직금으로 일단 아파트 대출을 다 갚았습니다. 그 순간 이제 홀가분하게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문제는 그 후 매달 생활비로 25만 300만 원씩 나가는데 들어오는 돈은 국민연금 110만 원 뿐이었어요. 부족한 150만 원을 적금 깨고 퇴직금 남은 걸 조금씩 빼쓰다 보니 불과 3년 만에 예금 잔고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제야 깨달은 거죠. 퇴직금은 생활비가 아니라 노후 전반을 지탱해줄 안전망이었구나. 지금은 식비를 줄이고 차도 팔고 아파트를 전세로 돌리고 소형 빌라로 옮길까 고민 중이라고 해요. 살아보니 진짜 무섭더라라는 말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어요. 사례 2. 65세 최 과장님의 이야기. 연금만 믿다가 함정에 빠졌다. 최 과장님은 은퇴 전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140만 원 정도 될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퇴직 후에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막상 퇴직해보니 매달 들어오는 연금만으로는 관리비, 보험료, 공과금, 통신비, 자동차세, 의료비를 내고 나면 식비랑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했대요. 결국 67세인 지금도 동네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계세요. 자존심 상하지만 집사람이 안심하고 자는 걸 보면 아직은 버틸만 하다며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쌓인 피로가 그대로 보이더군요. 이분의 문제는 연금만으로 생활이 가능할 거라는 오해였습니다. 사례 3. 63세 박 차장님의 이야기. 자녀 지원 끝이 없었다. 박 차장님 부부는 둘이 합쳐 국민연금이 18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여기에 약간의 예금이 있었지만 아들이 결혼할 때 전세 자금 보태주고 딸 출산 때 육아용품과 현금을 지원하고 손주 돌잔치 명절 용돈 이렇게 한 번만 도와준 게 쌓이니 퇴직 후 7년이 지난 지금 통장에 남은 돈은 거의 없어요. 박 차장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식들은 그때그때 고마워하겠지만 내 노후를 대신 책임져 주진 않더라고. 결국 내 노후는 내가 책임졌어야 했는데.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다며 고개를 끄덕이는 60대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렇다면 60대 아빠들이 몰랐던 노후 파산의 진짜 이유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1. 현금 흐름의 개념 없이 목돈만 준비한다. 대부분의 60대 가장들은 퇴직금, 적금, 보험 해약 환급금 등 목돈을 모으는 데 집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에요. 매달 250만 원이 필요하다면 국민연금이 120만 원이라면 나머지 130만 원을 채워줄 다른 현금 흐름, 개인연금, 임대수익, 근로소득 등을 만들어야 하죠. 목돈은 생활비로 쓰면 빠르게 소진됩니다. 하지만 현금 흐름은 매달 조금씩이라도 들어와 생활비의 부담을 덜어주고 목돈은 의료비나 긴급자금 혹은 투자 종잣돈으로 남겨둘 수 있어요. 2. 은퇴 후 소비 구조를 계산하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퇴직 전 생활비가 300만 원이면 퇴직 후엔 한 200만 원이면 되겠지 하고 막연히 생각해요. 하지만 막상 퇴직하면 보험료는 직장 단체 보험이 끊겨서 개인 보험으로 전환되며 보험료가 늘고 의료비는 나이 들수록 필수 지출이 되고 시간이 생기니 외식, 취미, 여행 등 지출도 늘어나죠. 특히 배우자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며 작은 사치도 누리고 싶어져 생활비가 생각보다 줄지 않습니다. 이걸 정확히 계산하지 않고 은퇴를 맞이하면 예상보다 빠르게 통장이 비어가는 걸 보며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돼요. 전문가 인사이트. 지금부터라도 해야 할 세 가지. 현금 흐름 점검하기. 국민연금, 개인연금, 월세 수입, 근로소득 등 매달 확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을 계산해 보세요. 부족한 부분은 지금이라도 개인연금, 소액 임대수익, 파트타임 근로로 채워야 합니다. 퇴직 후 소비 구조 리모델링.
퇴직 전에 실제로 12개월간 퇴직 후 지출 패턴대로 살며 생활비를 시뮬레이션해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고정비, 과한 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하죠. 자녀 지원의 한계선 그리기. 자녀 결혼 자금, 육아 지원, 용돈 등은 도와주는 것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내 노후가 무너지면 자녀도 부담스러워하죠. 지원은 소득 범위 내에서 그리고 부부가 충분히 합의한 뒤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퇴직 후 파산 위기에 내몰린 60대 아버지들의 공통점은 몰라서가 아니라 설마 그렇게까지 될까? 라는 안일함에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다릅니다. 이 두 가지 진짜 이유를 알았고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시작한다면 앞으로의 노후 2030년은 훨씬 더 안정되고 평화로울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빠, 이번 달 생활비는 괜찮아? 이 질문에 당당하게 응, 걱정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당신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서 60대 아빠들이 노후 파산하는 진짜 이유 두 가지를 사례와 함께 살펴봤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전문가 입장에서 여러분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팁과 정보를 깊이 있게 풀어볼게요. 첫째, 현금 흐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현금 흐름이라는 말이 좀 낯설 수 있는데 쉽게 말해 매달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뜻해요.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그리고 혹시라도 월세나 파트타임 근로 같은 안정적인 수입원이 여기에 해당하죠. 이걸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아무리 큰 퇴직금이 있어도 금세 바닥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월 110만원, 개인연금 40만원, 그리고 소규모 월세 30만원을 더하면 총 180만원의 월연금 흐름이 확보되죠. 만약 한 달 생활비가 250만원이라면 나머지 70만원을 아껴 쓰거나 추가 수입을 만들어야 해요. 이런 수치 계산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현금 흐름 갭을 메우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개인연금에 더 투자하기. 요즘 개인연금 상품 중에서는 수익률도 괜찮고 납입 기간과 금액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게 많아요. 5060대라도 늦지 않았어요. 둘째, 소액 임대사업 시작하기. 예를 들어 아파트 한 채의 일부 공간이나 원룸을 월세로 내놓으면 매달 2030만 원의 추가 현금 흐름이 가능하죠. 물론 관리 부담이 있지만 이 정도 수입이라도 있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건강이 허락한다면 파트타임 근로.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미리 찾아두고 소득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퇴직 후 실제 지출 구조 점검과 조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전에 지출 내역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거나 퇴직 후엔 지출이 줄어들 거라 막연히 생각해요. 하지만 의료비와 보험료는 오히려 늘어나고 여가나 취미 생활에 드는 돈도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 60대 초반 건강보험료는 보통 10만원 정도지만 만약 만성질환이 있으면 매달 30만원 넘게 나가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이럴 때 지출 항목별 점검을 해보는 게 중요해요. 식비, 교통비, 통신비, 관리비, 보험료, 의료비, 여가비용 등을 모두 써보고 어느 부분이 줄일 수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하죠. 또 하나 팁, 은퇴 전에 12개월 정도 실제 은퇴 후 생활비로 살아보는 모의 은퇴 기간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진짜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인지 몸으로 느끼게 되고 불필요한 소비나 고정비를 줄이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 지원과 관련한 현실적인 조언도 드릴게요. 우리 사회는 아직 부모가 자식에게 무조건 지원하는 게 당연하다는 문화가 강해요. 하지만 자녀 지원으로 인해 자신의 노후가 위태로워지는 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 번 3천만 원 정도 자녀 혼수 자금을 대준다면 그건 당장 큰 지출이에요. 이 돈을 한두 번 지출하면 몇 년치 생활비가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녀 지원을 할 때 자녀와 충분히 대화하고 지원 규모를 미리 정해두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지원은 자신의 여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실행입니다. 60대가 되면 은퇴가 코앞인데 여전히 나중에 준비해야지 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1년, 2년 차이가 인생을 바꿉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이라도 개인연금에 넣거나 지출을 줄이기 시작하는 것부터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요약하자면 월 현금 흐름 연금 소득을 꼼꼼히 따져보고 부족하면 개인연금, 임대소득, 알바 등으로 채우세요. 실제 은퇴 후 생활비를 12개월 시뮬레이션 해보고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줄이세요. 자녀 지원은 무조건이 아니라 합의된 범위 내에서 신중히 하세요. 무엇보다 빨리 행동에 옮기는 게 관건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작은 변화가 쌓이면 10년, 20년 후 큰 안정으로 돌아옵니다. 60대 아빠들이 몰랐던 노후 파산의 진짜 이유 두 가지를 알고 나니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감이 좀 잡히시죠? 언제든 궁금한 점 있으면 또 이야기 나눠요. 은퇴, 새로운 삶의 시작, 감사와 행복을 우선순위에 두는 지혜. 인생은 60부터. 예전엔 흔히 듣던 말이지만 요즘은 60대도 한창 일할 나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아무리 건강하고 능력이 있다 해도 은퇴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은퇴 설계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고민하며 깨달은 것은 은퇴 후 삶의 만족도는 단순히 경제적인 준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정으로 풍요로운 은퇴 생활은 감사와 행복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1. 은퇴, 감사의 마음으로 되돌아보는 시간. 은퇴는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되찾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지난 날들을 찬찬히 곱씹어보면 힘들었던 순간들 속에서도 분명 감사할 만한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사례 1. 퇴직 후 사진 작가로 변신한 김 선생님. 평생 교직에 몸담았던 김 선생님은 퇴직 후 무료한 시간을 보내다가 우연히 사진 동호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학창시절 취미로 즐겼던 사진을 다시 시작하며 김 선생님은 잊고 있던 열정과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을 찍으면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어요. 늘 바쁘게 살아왔는데 이제야 비로소 주변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죠. 김 선생님은 퇴직 후 오히려 더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2. 행복, 은퇴 후 삶의 새로운 목표를 찾다. 은퇴 후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하지만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 떠나는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사례 2. 은퇴 후 귀농하여 유기농 농부가 된 박 사장님. 대기업 임원으로 승승장구하던 박 사장님은 은퇴 후 귀농을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농사일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땀 흘려 키운 농작물을 수확하는 기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한다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은퇴 후 오히려 더 보람있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박 사장님은 은퇴 후 삶의 새로운 목표를 찾아 더욱 활기찬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3. 감사와 행복, 은퇴 후 삶의 활력소. 감사와 행복은 은퇴 후 삶의 활력소가 되어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주고 행복은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사례 3. 은퇴 후 봉사활동에 전념하는 이 여사님.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온 이 여사님은 은퇴 후 봉사활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봉사활동을 통해 얻는 보람과 기쁨은 이 여사님의 삶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그들의 웃음을 보면서 행복을 느낍니다. 은퇴 후 오히려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 여사님은 은퇴 후 봉사활동을 통해 감사와 행복을 배우고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은퇴, 새로운 삶의 시작. 은퇴는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감사와 행복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잊고 있던 진리, 감사와 행복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 야, 너 요즘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 친구의 물음에 나는 한숨을 푹 내쉬었다.
글쎄, 딱히 뭐가 잘못된 건 아닌데. 그냥 좀 답답하고 공허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랄까? 친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혹시 너무 앞만 보고 달려온 건 아니야? 잠깐 멈춰 서서 주변을 둘러보고 지금 내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때? 친구의 말에 나는 잊고 있던 진리를 떠올렸다. 우리는 종종 너무 바쁘게 살아가느라 혹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여 현재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곤 한다. 하지만 진정으로 행복한 삶은 감사와 행복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이 아닐까? 1. 감사, 행복의 씨앗을 뿌리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을 넘어 우리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꾸준히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들은 더 높은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며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는 마치 긍정적인 에너지의 샘과 같아서 우리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행복의 씨앗을 뿌려준다. 사례 1. 매일 감사 일기를 쓰는 어씨. 어씨는 매일 밤 잠들기 전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에도 감사하는 것이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감사거리를 발견하게 되었다. 덕분에 어씨는 예전보다 훨씬 긍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고 작은 일에도 행복을 느끼는 삶을 살고 있다. 2. 행복 현재에 집중하는 힘. 행복은 미래의 어느 순간에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매 순간에 존재한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미래의 목표 달성에 연결시키곤 한다. 하지만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으며 또 다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서 현재의 행복을 놓치기 쉽다. 진정한 행복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데서 비롯된다. 사례 2. 매일 명상을 하는 B씨. B씨는 매일 아침 10분씩 명상을 하며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한다. 처음에는 잡념이 많아 집중하기 어려웠지만 꾸준히 명상을 하면서 점차 마음이 차분해지고 현재에 집중하는 힘이 길러졌다. 덕분에 B씨는 예전보다 스트레스를 덜 받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행복을 느끼는 삶을 살고 있다. 3. 감사와 행복 선순환의 고리. 감사와 행복은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선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감을 높여주고 행복한 사람은 더 많은 감사거리를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선순환의 고리는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 사례 3. 봉사활동을 하는 C씨. C씨는 매주 주말마다 지역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한다. 처음에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생각에 시작했지만 봉사활동을 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더 많은 것을 얻어간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느끼는 보람과 감사는 C씨의 삶에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싶다는 열정을 불러일으켰다. 잊지 말아야 할 진리.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면 바로 감사와 행복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이다. 당신은 오늘 무엇에 감사하고 있나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잠시 멈춰 서서 주변을 둘러보고 감사와 행복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아마도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감사거리와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감사와 행복은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이다. 은퇴 후 삶, 감사와 행복으로 채우는 특별한 레시피. 이제 좀 쉬어야지. 은퇴를 앞두고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뭘 해야 할지 막막하고 공허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은퇴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며 감사와 행복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특별한 레시피를 따라 해보세요. 당신의 은퇴 후 삶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변화할 것입니다. 1단계 감사하는 마음, 행복의 씨앗 뿌리기. 감사는 행복의 가장 중요한 재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오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감사 일기 쓰기. 매일 밤 잠들기 전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에도 감사하는 것이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점점 더 많은 감사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꿀팁. 감사 일기를 쓸 때는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점심으로 먹은 김치찌개가 정말 맛있었다처럼 구체적인 경험을 적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 커집니다. 감사 명상.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감사하는 마음을 떠올려 보세요. 가족, 친구, 건강, 자연 등 감사할 대상을 하나씩 떠올리며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해 보세요. 꿀팁. 감사 명상을 할 때는 편안한 음악을 듣거나 향초를 피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감사 편지 쓰기. 평소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감사 편지를 써보세요. 직접 만나서 전달하거나 손편지를 써서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꿀팁. 감사 편지를 쓸 때는 진심을 담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단계 행복을 찾아 떠나는 즐거운 여정. 은퇴 후에는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하거나 여행을 떠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행복을 찾아 떠나보세요. 새로운 취미 활동 시작하기.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운동, 요리, 외국어 배우기 등 평소 관심 있었던 분야를 시작해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꿀팁. 지역 문화센터나 평생교육원에서 다양한 강좌를 저렴하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여행. 국내 여행, 해외여행 등 다양한 여행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쌓고 견문을 넓혀보세요. 여행은 삶의 활력소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꿀팁. 여행 계획을 세울 때는 예산, 건강 상태, 여행 목적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여행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봉사활동. 지역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봉사활동을 하면서 보람을 느껴보세요. 봉사활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쁨을 주고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해줍니다. 꿀팁. 자원봉사센터나 사회복지관에서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 넓히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하면서 인간관계를 넓혀보세요. 동호회 활동, 종교활동, 지역 사회 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사회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꿀팁. 인터넷 커뮤니티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3단계 은퇴 후 삶, 계획적으로 설계하기. 은퇴 후 삶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고 싶은 일 목록을 작성하고 시간 관리 방법과 재정 관리 팁을 익혀 은퇴 후 삶을 체계적으로 설계해 보세요. 은퇴 후 하고 싶은 일 목록 작성. 은퇴 후 하고 싶었던 일들을 모두 적어보세요. 여행, 취미활동, 봉사활동, 가족과의 시간 보내기 등 다양한 활동들을 목록으로 만들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꿀팁. 목록을 작성할 때는 너무 거창한 계획보다는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 관리 방법. 은퇴 후에는 시간이 많아진 만큼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해야 할 일들을 정하고 시간표를 만들어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꿀팁. 스마트폰 앱이나 다이어리를 활용하여 시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재정 관리 팁. 은퇴 후에는 고정적인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노후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꿀팁. 재무 설계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재정 관리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은퇴 후 삶, 긍정 심리학으로 꽃피우는 행복 레시피. 인생 뭐 있어? 즐겁게 살면 되는 거지. 맞아요, 맞는 말이죠. 하지만 은퇴 후 삶이 마냥 즐겁기만 할까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자유시간, 줄어든 수입, 변화하는 사회적 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때로는 우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긍정심리학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습니다. 긍정심리학은 우리 안에 숨겨진 행복의 씨앗을 발견하고 키워나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지금부터 긍정심리학의 지혜를 빌려 은퇴 후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긍정적인 감정, 행복의 마법 지팡이. 긍정적인 감정은 행복의 마법 지팡이와 같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며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사례 1 웃음 치료로 우울증을 극복한 최 여사님. 최 여사님은 은퇴 후 무기력감과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웃음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억지로라도 웃는 연습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웃으면서 최 여사님은 점차 긍정적인 에너지를 되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웃는 것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웃음 치료를 받으면서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고 삶에 대한 의욕도 되살아났어요. 최 여사님은 웃음 치료를 통해 우울증을 극복하고 활기찬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키우는 방법. 유머 감각 키우기 재미있는 책을 읽거나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면서 웃음을 찾아보세요.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기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감정이 전염됩니다. 좋아하는 활동 즐기기 운동, 음악 감상, 영화 보기 등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서 긍정적인 감정을 느껴보세요. 2. 강점 찾기, 자신감의 날개를 달다. 긍정 심리학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고유한 강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활용하면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사례, 이 재능 기부로 보람을 찾은 박 선생님. 박 선생님은 은퇴 후 자신의 재능을 살려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영어 실력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면서 박 선생님은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은퇴 후에도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죠. 박 선생님은 재능 기부를 통해 삶의 의미를 되찾고 더욱 활기찬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강점 찾는 방법. 강점 검사. 다양한 강점 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자신의 강점을 파악해 보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가족, 친구, 동료에게 자신의 강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세요. 과거 경험 되돌아보기. 과거에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즐겁고 보람을 느꼈는지 생각해 보세요. 3. 몰입, 행복의 절정을 경험하다. 긍정 심리학에서는 몰입을 행복의 절정이라고 말합니다. 몰입은 어떤 활동에 깊이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몰입 상태에서는 긍정적인 감정이 극대화되고 스트레스는 사라지며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사례 3. 그림 그리기에 몰입하며 행복을 찾은 이화백님. 이화백님은 은퇴 후 그림 그리기에 푹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잡념이 사라지며 온전히 그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림을 그리는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그림을 통해 저만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이화백님은 그림 그리기를 통해 몰입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행복한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몰입을 경험하는 방법. 자신에게 맞는 활동 찾기. 흥미롭고 도전적인 활동을 선택하세요. 목표 설정.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별로 성취해 나가는 과정에서 몰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 받기. 주변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받으면서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몰입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긍정 심리학은 은퇴 후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마법 공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감정을 키우고 강점을 발견하고 몰입을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긍정 심리학의 지혜를 빌려 은퇴 후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보세요. 당신의 앞날에 행복과 감사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